저는 올해 55살입니다. 아들 둘을 키웠고 큰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생겼죠. 그런데 며느리와 지내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저도 한때는 누군가의 며느리였다는 것 말입니다.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꺼낸 낡은 흑백 사진을 보고 있으면 25살의 제 모습이 낯설기만 해요. 하얀 한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신부.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 참 예쁘네. 시어머니의 첫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뒤에 숨어 있던 기대와 요구사항들을 알았다면 과연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었을까요? 신혼 첫날 밤 남편은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었어요. 저 혼자 낯선 집안을 둘러보며 생각했죠. 이제 이 집이 내 집이구나. 하지만 진짜로는 제 집이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며 살았으니까요. 아침마다 시어머니보다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저녁에는 설거지를 마저 하고 나서야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어요. 이런 게 시집살이구나. 처음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고 동네 언니들도 다 그런 식으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가끔 제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내 나이 때는 정말 힘들었다. 그래도 참고 살았지.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단순히 고생 자랑쯤으로 여겼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도 한때는 저처럼 어린 며느리였을 거예요. 낯선 집에서 낯선 사람들과 살면서 자신만의 공간 하나 없이 지냈을 거고요. 그런데 왜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그분의 모습이 저와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참 예뻤지? 하시며 웃으시는데 그 웃음 속에 뭔가 아련한 게 있었어요.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며느리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제 제게도 며느리가 생겼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의 모습에서 옛날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조심스럽고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 잘해보려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거라고. 그리고 지금의 며느리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될 거라고요. 우리는 모두 같은 순환 속에 있는 거죠. 1980년대 초반의 며느리 생활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게 불문율이었거든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쌀을 씻으면서도 소리 내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가족들이 깨면 안 되니까요. 겨울이면 손가락 끝이 얼얼할 정도로 차가웠지만 그것도 참아야 했어요. 아침 6시가 되면 시아버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재빨리 세수물을 준비하고 밥상을 차려야 했어요. 시아버지용 상, 남편 상, 시어머니 상. 각각 다른 반찬과 다른 그릇으로 정성스럽게 차렸죠. 우리 며느리 참 부지런하네. 시어머니의 칭찬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칭찬이라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확인 같았거든요. 남편이 회사에 가고 나면 진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청소, 빨래, 장보기, 요리. 쉴 틈이 없었어요.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더욱 바빴죠. 명절 음식은 며느리가 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30명 넘는 대가족 음식을
혼자서 준비해야 했어요. 사흘 전부터 장을 보고 이틀 전부터 나무를 묻히고 하루 전부터는 밤새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은 칼에 베이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내색할 수 없었어요. 힘들다는 말 한마디가 게으르다, 나약하다는 평가로 이어질까봐 두려웠거든요. 명절날이면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아이들 세뱃돈을 챙기고 음식을 나르느라 정신없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과 부엌에 모여 있으면서도 진짜 속마음은 나누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다들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불만을 드러내는 건 금기였거든요. 그 시절에는 며느리의 의견이라는 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집은 순종하는 곳이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으니까요. 아이 교육 방식도 집안 살림 방법도 모든 게 시어머니 뜻대로였어요.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면 좋겠다는 말을 하루에 몇 번씩 들었어요.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잠도 제대로 못 잤죠. 다행히 아들을 낳긴 했지만 이번에는 육아에 대한 간섭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안아주면 버릇 없어진다. 울어도 바로 달래지 마라. 제 방식대로 키우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 밤에 아이가 울면 제가 일어나야 했습니다. 남편은 내일 출근해야 한다며 깊게 잠들어 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돌봐야지라고 하셨거든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이를 돌봤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면서 점점 제 목소리를 잃어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삼키고 그게 현명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친정에 가면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시집살이 어떠냐? 그때마다 괜찮다고 답했죠. 힘들다고 말하면 어머니만 걱정하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은 언제쯤 시작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세월이 흘러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도 시어머니가 되는구나. 그 생각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두려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며느리 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조심스럽게 인사하는 모습에서 옛날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참 예쁘고 얌전하네. 그게 첫 인상이었죠.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자꾸 옛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서 하셨던 말들, 그때의 기분들. 나는 다르게 해야지라고 다짐했어요. 우리 며느리한테는 너무 힘들게 하지 말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니 생각과 달랐어요. 첫날부터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밥 짓는 방법, 설거지하는 순서, 빨래 개는 방식. 제가 하던 방식과 달랐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해요라고 말하려다가 참았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참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편할 텐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결국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며느리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지만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시어머니가 되고 있구나. 처음엔 정말 잘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겪었던 힘든 시집살이를 며느리에게는 시키지 않으려고 했죠. 아침에 일어나지 말라고도 하고 명절 음식도 같이 하자고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배려해 주는데 왜 고마워하는 표현이 없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며느리가 늦잠을 잘 때면 젊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그 나이에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 때는 더 서운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라는 아들의 말에 괜히 화가 났어요. 내가 구식이라는 뜻인가 싶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줘도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느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았거든요. 명절 때 음식 준비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도 며느리가 저 혼자 할게요라고 하면 오히려 기분이 나빴습니다. 같이 하자는데 왜 혼자 하려고 할까? 나를 귀찮게 여기는 건가? 육아 방식을 두고는 더 큰 갈등이 생겼어요. 아이가 울 때는 바로 안아주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며느리는 요즘은 아이의 신호에 바로 반응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라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다는 뜻인가? 내 아들은 멀쩡하게 잘 컸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며느리와의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요즘은 안 그래요. 이게 더 좋아요라는 대답만 돌아왔거든요. 제 경험과 지혜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분명히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는데 어느새 옛날 제 시어머니와 비슷해져 있었거든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권력을 갖는 게 아니라 새로운 책임을 지는 일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책임감이 때로는 과보호로, 때로는 간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요. 며느리와 본격적으로 생활하면서 가장 놀란 건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며느리였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침에 며느리가 7시에 일어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늦게 일어나도 되나? 속으로 생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런가 싶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며느리가 아침상을 차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각자 먹고 싶은 걸로 해 드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제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 요즘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닌가 싶었어요.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는 것도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계속 직장을 다니고 싶어 했어요. 직장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을까요? 며느리의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살림만 하면서 살았던 시간들이 답답한 시간이었다는 뜻인가 싶었거든요. 육아 방식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이가 조금만 울어도 바로 달려가서 안아주고 밤에 자다가 깨면 함께 일어나서 달래주고 너무 과보호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혼자 자는 법도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며느리는 아직 어려서 불안해할 수 있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럴듯한 말이긴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죠. 명절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도 배워야 해서요라고 하더라고요. 제 시대에는 시댁에서만 명절을 보냈는데 요즘은 양쪽 집을 다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 일은 누가 하나? 속으로 불만이 쌓였어요. 명절 음식 준비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며느리가 없으면 제가 다 해야 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며느리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보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서요라고 하는데 집에서까지 일 생각을 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가장 놀란 건 며느리가 제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말하면 찾아보고 해볼게요라고 답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를 더 믿는 것 같았어요. 내 경험이 별거 아니라는 뜻인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제가 몇십 년 살면서 터득한 노하우들을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결혼한 여자가 친구들과 밖에서 만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어요. 제 시대에는 결혼하면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동네 언니들과 만나면 하는 얘기였어요. 모두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가끔은 며느리가 부러웠어요.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말이에요. 제가 그 나이였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삶이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임감이 부족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결국 우리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제게는 당연한 일이 며느리에게는 이상한 일이고, 며느리에게는 당연한 일이 제게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죠.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점이에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서로에 대한 오해가 쌓여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며느리가 아이 때문에 직장을 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럼 내가 봐줄 테니까 나가서 일해라고 말했더니 며느리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며느리는 그 말을 아이를 맡기고 일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진심은 달랐어요. 젊을 때 일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며느리 나이였을 때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 봐줄 사람도 없었고 시댁에서 허락해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만큼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했던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마음을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집에만 있기 싫어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 후로 며느리가 저를 더 어색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음식 이야기로 오해가 생긴 적도 있었어요. 제가 김치를 담그면서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라고 말했는데 며느리는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라고 반문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며느리는 지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해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기분이 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 후로 며느리는 제가 말할 때마다 움츠러드는 것 같았어요. 손자 교육 문제로도 큰 오해가 있었어요. 아이가 떼를 쓸 때 제가 아이고 우리 애기 왜 그러지? 라고 달래주면 며느리는 불편해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는 제가 자신의 육아 방식을 비판한다고 생각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손자가 귀여워서 한 말이었어요. 전혀 며느리를 탓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가장 큰 오해는 명절 때 생겼어요. 제가 힘들면 친정에 가서 쉬어라고 말했는데 며느리는 그 말을 나가서 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더라고요. 며느리는 나중에 아들에게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대요. 아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을 때 정말 억울했어요. 진심으로 며느리를 배려한 말이었는데 말이에요. 제 시절에는 친정에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만큼은 그런 부담 없이 친정에 다녀오기를 바랐던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나 봐요. 설거지를 두고도 실랑이가 있었어요. 제가 내가 할게라고 하면 며느리는 제가 해야죠라고 했어요.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어색해졌어요. 결국 둘 다 눈치만 보게 됐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면 며느리가 미안해하고 며느리가 하면 제가 미안해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서로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오해받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거든요. 며느리도 비슷한 마음이었나 봐요. 그 말이 그렇게 상처였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며느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한 말이에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구나. 제가 배려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며느리에게는 간섭으로 들렸고, 며느리가 독립적이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제게는 무관심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 모든 오해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말하지 못한 진심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벽이 되어버린 거죠. 변화의 계기는 뜻밖에도 손자 때문이었어요. 아이가 아픈데 며느리가 직장 때문에 병원에 못 가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제가 대신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그때 며느리가 울더라고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계속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도 참 힘들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며느리와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힘들지? 제가 먼저 물어봤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어요. 어머니 말씀 하나하나가 다 맞는 말씀인데 저는 왜 이렇게 위축되는지 모르겠어요. 잘하고 싶은데 자꾸 눈치만 보게 돼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며느리였을 때와 똑같은 심정이었거든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자꾸 실수할까봐 두렵고 나도 그랬어. 제가 말했어요. 내 나이 때 나도 똑같이 힘들어했다. 그러자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시어머니도 그런 마음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듯이요. 그때부터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내가 일하라고 한 건 내가 나중에 후회할까 봐서였어. 나는 일할 기회가 없었거든. 제 진심을 털어놨죠. 며느리도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못마땅해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틀려 보이시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았어. 급히 해명했어요. 나는 내가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더 잘 됐으면 했던 거야. 서로의 진심을 알고 나니 그동안의 오해들이 하나씩 풀렸어요. 제가 힘들면 친정에 가라고 한 말도, 며느리가 제가 할게요라고 한 말도 모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땐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내 시절과 비교해서 내가 편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너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며느리도 저도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어머니도 저처럼 힘든 시절이 있으셨을 텐데 저만 힘들다고 생각했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제가 며느리였을 때의 경험담도 들려주고 며느리의 요즘 고민들도 들어주고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안하다.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는데 오히려 널 힘들게 했구나. 며느리도 저도 죄송해요라고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다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야. 그 말을 하면서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진짜 엄마와 딸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 많은 게 달라졌어요. 제가 조언을 할 때도 이런 방법도 있더라는 식으로 말하게 됐고, 며느리도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가끔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서로 서운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나도 완벽한 시어머니는 아니야. 실수할 수도 있어.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자 며느리도 저도 배워가는 중이에요라고 편하게 말하더라고요. 서로에게 미안했던 마음, 그리고 서로가 힘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 관계를 변화시킨 첫 번째 열쇠였어요. 며느리와 진짜 가까워진 건 제가 아프고 나서부터였어요.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며칠 동안 움직이기 힘들었거든요. 그때 며느리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병원에 데려다 주고, 약 챙겨주고, 집안일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아픈 데 없으세요? 라고 계속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뭉클했어요. 고맙다. 진심으로 말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구나. 그랬더니 며느리가 당연한 일인데 모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세대 차이를 넘어서 결국 같은 여성이라는 걸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외롭고 힘들어하는 며느리와 함께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물어봤어요. 너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텐데 그때 어떤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 며느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지금은 진짜 엄마 같으세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는 내 시어머니를 많이 원망했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이제야 그분 마음이 이해돼. 그분도 누군가의 며느리였을 텐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처음엔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몰랐어요. 지금은 어머니도 한때는 저처럼 어린 며느리셨다는 걸 알겠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오랜만에 시장에 함께 갔어요. 나란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녀 사이가 참 좋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모녀로 보이나? 며느리에게 물으니까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지금의 며느리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며느리도 또 다른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될 거고.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며느리에서 시어머니로 그리고 다시 그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그런 순환 속에 있는 거죠.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도 언젠가는 결혼해서 누군가의 며느리나 시어머니가 되겠구나. 그 생각에 괜히 뭉클해지더라고요. 제가 며느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며느리가 저에게 바랐던 것들, 그 모든 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온 거였어요. 나이 들어보니 이제야 알겠어.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꼭 적이 될 이유는 없더라. 우리는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 며느리도 맞아요. 우리 모두 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으니까요라고 답했어요. 그 후로 제가 며느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들을 빼앗아간 남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된 소중한 딸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며느리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색해하거나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엄마라고 부르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고 같은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에요. 지금 며느리와 저는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가끔 친구들이 며느리랑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해요. 처음부터 잘 지낸 건 아니야. 서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지. 어제도 며느리가 엄마 오늘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별일 없어라고 했더니 그럼 같이 영화 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가끔 옛날 일을 떠올리면 후회가 됩니다. 왜 그때는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하지 못했을까? 왜 진심을 진작 말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게 다행이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시어머니들과 며느리들에게도
우리의 경험을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땐 미처 몰랐지만 너도 나처럼 힘들었겠구나. 이 말을 며느리에게 했을 때 며느리가 울먹이더라고요. 엄마도 저처럼 힘드셨을 텐데 저만 생각했었네요 라고 하면서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다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제 손자가 벌써 5살이 되었어요. 이 아이가 커서 결혼하면 저는 또 다른 며느리를 만나게 되겠죠. 그때는 지금보다 더 현명한 시어머니가 되어 있을 거예요. 며느리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거예요. 그때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적이 아니라 동지라는 것을 말이에요. 어제 며느리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참 많이 가까워졌구나. 이제 명절이 되어도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며느리와 함께 음식도 만들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봐주는 며느리가 고마워요. 가끔 며느리가 직장일로 힘들어하면 제가 먼저 괜찮아? 힘들면 말해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며느리가 속상한 일들을 털어놓곤 해요. 그럴 때면 정말 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처음에는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고 지금의 며느리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을 나누어야 해요. 힘들다,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말고요. 그런 진심이 쌓이면 분명 서로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지금 제게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에요.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저는 진짜 엄마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했어야 했다. 이 깨달음이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입니다.